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82페이지 3회 운동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3회 운동은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는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좀 공부를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3회 운동에 이제 그 공부할 때 3회 운동의 전개 과정의 내용도 공부를 해두셔야겠지만 그 전에 이제 대외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그 3회 운동 이전에 뭐 대동단결선언, 28 독립선언 이런 등등등을 좀 같이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표에 보면 3회 운동은 이제 그 국외적으로 볼 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28 독립선언, 만주 무호선언, 이런 등등의 영향을 받았어요. 국내적 배경에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고종 독사설이 되게 유명하죠. 이 고종 독사설 같은 것들이 이제 3회 운동을 촉발시키는 어떤 이제 배경이 되었고, 3회 운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거족적인 운동이었고, 그 결과 이제 임정이 수입되고, 그 다음에 무단 통치에도 문화 통치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외적 배경을 이제 볼게요. 윌슨의 민족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자, 윌슨의 민족자유주의는 파리 강화회에서 그 윌슨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의 문제는 민족 스스로 해결해라. 그런 원칙들을 세웠죠. 물론 그 원칙은 한계가 있어요. 그 원칙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패전국에만 적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일본 승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돼. 그렇지만 그 의도와 상관없이 뭐냐면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죠. 그래서 윌슨의 민족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고 그 당시 신한청년단이었던 그 당시 신한청년당으로 곤치세요. 당으로. 예. 자, 신한청년당이었던 김규식이 그 당시 파리 강화회에 파견돼가지고 했다. 그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은 처음에 신한청년단 이름으로 이제 내걸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보니까 이 신한청년단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파리 위원회 가지고 이제 이쪽 임시정부 이름으로 또 활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 미주 지역에서 그 대한이 국민회에서 파견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때 이승만이 대표로 이제 파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미국이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가지고 그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뭐냐면 불만을 갖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그 뭐냐면 큰 실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윌슨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미국이나 국제연맹에게 조선을 위임 통치할 것을 좀 허용하게 하는 그 위임 통치와 관련된 편지를 보내. 이때 보내줘요. 이게 뭐냐면 3월 1일인가 2일 정도 보내지거든요. 1919년.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알려지면서 이제 이승만을 공격하는 이제 사람들의 좋은 빌미가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도중에 독일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혁명 등이 일어났는데, 이 독일혁명 같은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1차 세계 말기에 그 당시 이제 사회혁명당이나 독일 사회당이나 이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으켰던 거죠. 예. 그다음 러시아혁명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 피학방 민족에 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독립, 무배상, 무국 병합의 원칙에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는 신화혁명 이후에 중국 근대 민족운동이 한국인대 근대 민족의식을 자극시켰고 신한청년단 활동 내용이 있죠. 아까 지나간 것처럼 파리 강화회에서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김규식이 대표로 파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세 번의 선언이 있었죠. 대동단결 선언하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무호 독립선언 그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대동단결 선언부터 볼게요. 자, 대동단결 선언은 이제 상해에서 발표했는데 신규식, 그 다음에 신채혁, 박은식을 중심으로 해갖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대동단결 선언은 주권 불면론과 국민 주권설 토대로 해외 동포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내용인데 그 당시 그 내용 안에는 이제 군주제의 망명정부가 아니라
공화제 임시정부를 주장하게 돼요. 임시정부를 이제 주장하자, 세우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융의항제가 삼보를 포기한 융의항제가 누구죠? 순종이죠. 순종의 연호가 융이었죠. 그래서 포기한 8월 29일. 8월 29일은 이제 어떤 날이에요? 국치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즉 우리의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 그동안 한동안 숨을 멈추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동지는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을 소멸할 때가 민권의 발생했대요. 구왕국의 최후의 날은 곧 신왕국의 최초의 날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황제가 아니라 이때 대한제국 멸망함으로써 이제 주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백성들한테 넘어갔다. 민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거는 뭘 뜻하냐? 국민주권서를 토대로 한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도 나라는 형식적인 어떤 틀이 망해도 주권은 계속 유지된다. 이건 주권 불면론을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주권서를 이제 주장했다. 그 다음에 쭉 읽다가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한은 무시 이대로 한의 한이요 비한의 한이 아니라 한에 갖는 주권은 수순 영원한 불무법의 군형이야. 이거는 이제 주권 불면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주체는 이제 신한혁명당이 이제 주도했는데 이 신한혁명당은 원래는 복벽단체였어요. 예. 근데 이 선언을 통해서 뭘로 이제 지향이 바뀌었냐면 공화주의 단체로 지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권 불면론과 국민 주권서를 주장했다. 국가가 망해도 주권이 영원하다. 해외 동포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최초 통합을 시도했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제안했다. 그래서 국내 독립운동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유일무이한 중국 민족의 대표기구를 세우자. 이때 대표기구는 뭘까요? 임시정부.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12년 기출문제 나왔죠? 대동단결 선언은 공화주의냐? 아니면 복벽주의 단체냐? 공화주의 단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공화주의를 지향한다. 자,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부터는 복벽주의 단체가 있긴 있지만 크게 힘이 약해져요. 공화주의 통합이 돼. 그건 뭐냐면 3.1운동 때 복벽주의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종이었어요. 순종은 비리비리해갖고 이제 통합의 구심점이 못되고. 근데 고종이 죽어버린 거야. 구심점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벽주의 단체들이 이제 많이 공화주의 단체로 넘어가게 돼요. 그 케이스가 이제 대동단결 선언하고 있는데, 물론 대동단결 3.1운동 이전이지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호독립선언인데, 무호독립선언은 1918년 무호년에, 공포했기 때문에 무호독립선언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무호독립선언은 대한독립선언서라고 또 해요. 예.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은 이제 했던 게 중강당인데, 이 중강당은 대종교 중심의 단체죠. 그래서 만주 길림에서 이제 중강당이 주도해갖고 그 당시 3.1운동 이전에 민족 지도자 39명이 무호독립선언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한일합방의 무호를 이제 선포하면서 그 당시 이제 무적을 통해서 이제 대항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만주 길림에서 이제 선포됐고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전쟁으로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만주의 군소 독립 단체들 단합을 시켜 무장 한일 투쟁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나중에 중강당이 계승한 단체가 뭐죠? 북로군정서군이죠. 예.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의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전역, 연해주 일대 미주 지역까지 영향해서 민족의 대표성을 확보하려겠다. 자, 그 다음에 28독립선언인데 28독립선언은 이제 그 당시 윌슨의 민족주의 자결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조선 청년 독립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도쿄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포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인 채용팔이 이제 대표였고요. 28독립선언서를 이제 작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강수예요. 이강수. 이강수 유명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친일파 유명한데 지금은 원래는 이강수가 한동안은 젊었을 때는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28독립선언서를 이제 공포하고 나중에 상하이에 들어가서
그 활동을 했죠.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냐면 그 이강수의 그 여자친구가 거기 서울에 잡혔어. 그 경찰에. 그래갖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다음 이강수가 배를 타고 이제 인천에 내렸는데 그 딱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일본 경찰에 잡혀간 거야. 이강수가. 근데 이강수가 이틀 만에 풀려 나온 거예요. 근데 온몸이 다 깨끗한 상태에서 풀려났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가들 잡히면 일단 뭘 해요? 고문을 하죠. 그때 고문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야 되는데, 성한 곳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깨끗한 몸은 풀려났다는 거는 고문도 없었고, 그 말은 이강수가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협력했다는 거야? 일본한테 협력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강수가 뭐예요? 신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강수는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팔 독립선언서를 공포하고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가다가 일본 경찰 제지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팔 독립선언서는 이게 국내에 알려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팔 독립선언서가 실제로 3.1운동에 큰 역할을 해요. 직접적인 역할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각각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무호 독립선언, 이팔 독립선언, 3.1운동,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지만 천주교 자주 독립선언인데 그 앞문장 있죠? 그래서 뭐 2천만 형제자매요. 그러면 무호 독립선언.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게 된 이팔 독립선언. 그 다음에 5등의 자아본 3.1운동. 이렇게 좀, 사조의 명칭 앞글자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단서가 돼가지고 이제 요게 무슨 선언서나 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내적인 배경을 보면 고종의 독살설인데 이 고종의 독살설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이게 이제 그 고종은 이제 그 한일 병탄 이후에도 그 당시 이제 의병이나 독립운동의 어떤 상징적 구신적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1서대는 이제 신한혁명당에서 고종 황제를 망명시키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망명시켜가지고 파리 강화에 선포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부분에서 이제 고종에 대해서 이제 직접 파리 강화에서 가서 일본의 어떤 침략이 그 병탄의 한일 병탄의 어떤 부당성을 뭐냐면 연설하려고 이 고종을 망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누가 알았냐면 일본이 알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종을 독살시켰다. 그래서 윤치호 일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윤치호 일기에 그 당시 이제 그 일제가 고종이 먹는 식혜에 국련을 시켜서 비소를 타서 죽였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갖고 시체를 보니까 독살 당한 시체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온몸에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 구멍에. 그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고종이 먼저 고종이 갑자기 죽었다는 걸 믿지 못했어. 왜냐면 오히려 고종보다 순종이 비비됐거든. 그 아들이 순종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종이 갑자기 죽은 거야. 고종이 되게 상당히 건강했었거든요. 나이가 먹어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고종에 독살당했다는 그 아직까지는 정확히 뭐 사실 몰라요. 일단 많은 것이 알려지면서 3.1운동 때 일어나는 어떤 폭발적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고종이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에 끼친 것은 독살당한 거. 예. 그래서 그 독살당해서 죽었다는 거.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독립의군고 같은 1910년대부터 이제 축적된 국내 독립 역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 어떤 식민지 통치의 반발, 특히 그 당시 3.1운동 이전부터 각종 농민 폭동이나 노동자 파업 등이 있었어. 그래갖고 뭐 항주 흥업회사에서 이제 소작인 농민 폭동도 있었고, 남원 금지면에서 농민 폭동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농민 폭동과 노동자 파업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1910년대 그 일제 농업 정책 있죠?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농업 정책, 노동자 탄압 정책 이런 것들이 폭발돼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처음에 노동자, 농민들 참여하지 않았죠. 학생이나 뭐 시민들 중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노동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비폭력 시위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폭력 시위로 바뀌게 돼. 그건 뭐냐면 그동안 누적됐던 일제 불만이 뭘로 포출된 거야? 폭력으로 포출돼 나간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적 어떤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3.1운동의 전개해보죠. 그 밑에 3.1운동에서 이제 그 내용은 뭐와 관련된 그 독립선언서와 관련된 거죠. 5등은 인제야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한다. 그거 한 줄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요게 뭐 사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명한 사조죠. 자,
삼일운동의 이제 단계를 이제 보통 그 몇 단계 나누면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단계는 이제 뭐냐면 민족 대표들이 이제 중심으로 했죠. 이때 민족 대표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로 구성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불교, 천도교, 뭐 기독교 이런 대표들 33인이 이제 시를 점화해서 그 당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국계몽의 지식인들, 종교인, 그 다음에 민족자본가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러니까 지도자가 구성되고 이제 폭발됐던 그 전까지의 단계를 1단계라고 보는데, 되게 이제 가정을 보면 천도교에서 이제 먼저 주도를 냈어. 그래서 천도교에서 독립운동의 3대 원칙을 정하죠. 대중화, 그 다음에 일원화, 비폭력. 그들을 확립하고 다른 종교와 연결을 모색하고 이것이 28 독립선언으로 더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들 민족 대연합을 구축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유림 세력들은 좀 참여가 미비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단체가 이제 지향했던 것은 공화정이기 때문에 유림들은 좀 약간 참여가 미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이제 민족대표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독립의견서를 공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리 강화의 윌슨에게 독립청원서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각국의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언서를 이제 작성할 때 이제 최난서의 복문을 작성하고 한효가 거기 공약 3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33일 서명하고 그래서 독립운동 방향은 외교등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냐면 공포하죠. 33인이. 근데 원래 계획은 이제 그걸 공포하고 나서 그 탁구공원에 나가서 이제 또 그 거기 기다렸던 시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계가 드러나. 태화관에서 딱 독립선언서만 공포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일본 경찰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일본 경찰한테 연락해서 내가 지금 우리들이 태화관에 있으니까 빨리 가달라. 와서 우리는 이제 경찰서에 잡으러 가라고 신고를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 꼼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선언서만 공포할 경우에는 잘해봤자 벌금에 집행유예거든. 근데 시위를 주도해가지고 민중을 선동할 경우에는 징역형이야. 근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이 33인이 독립선언서만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 연락해서 일본 경찰 오게 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감옥 깜빵에 가는 그런 이제 희귀한 이상한 일이 연출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민족 대표들의 뭐냐면 한계성을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민족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당시 학생들과 그 애들은 민족 대표들이 안 오는 거야. 탁골공원으로.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탁골공원에서 뭘 공부하냐면 독립선언을 공부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국적 도시로 이제 확산돼 나가는데 그때 이제 만세 시위 운동이 이제 교통이 편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확산됐다고. 그러니까 철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때 이제 이 독립선언 단계가 2단계죠. 거기에 상인과 노동자가 일부 참여하게 되고 3단계는 농촌까지 이제 확대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농촌 및 산간 덕지에 확대되고 그 당시 토지조사 사업이나 일본의 농업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들이 이제 면사무소나 항변주재소 친해지주를 공격하게 돼. 그러니까 3단계부터는 점점 이 비폭력 시위가 뭘로 바뀌냐면 폭력 시위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 4단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그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지로 해외로 확대해 나가죠. 그러면 우리의 누간순 누나들은 어디에 활동했을까요? 3단계 때. 그래서 이제 이 누간수가 이제 그 활동했던 단계는 3단계예요. 그래서 이 누간수는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이학당 학생은 3.1운동에 참가했는데 그 3.1운동 학교가 후보에 들어가니까 고향이었던 천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4월 2일 날 아우너 전투에서 이제 3,000명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됐는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서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일본 검사에게 이제 책상을 던져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걸상을 던져 7년형을 선고받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의 복역 중에 각종 고문을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옥살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선교사가 그녀의 시신을 요구하니까 일제가 이제 그녀한테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그냥 시선을 줬는데 토막을 내갖고 줬다고요. 토막을.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나. 옥살냈어요. 고문받다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유관순이 활동했던 단계는 3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시위와 투쟁이 많았던 건 경기도지고 상대적으로는 경기도가 많고 전라도 지역은 좀 적었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위병투쟁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어떤 투쟁 역량이 소멸돼서 전라도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탄압 정책을 보면 이제 만세 시위대에게 시위 군중에 무차별 사격하고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사건이죠. 이 제암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제암리 사건은 이제 왜 발생이 됐냐면 제암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제암리는 제암리 경기도 하산군에 있는 곳이거든요. 하산군 제암리에 이제 그 당시 일본 군경들이 도착하고 나서 그 마을 주민들 교회당에 모이고 나서 출입문과 창문 다 잠그고 그리고 그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사람들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 증거인멸을 통해서 이제 구하다가 불을 질렀는데 그때 이제 죽지 않고 있었던 이제 그 주민들 아우성치를 바꿔 나오려니까 또 총살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묻히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외신 기자가 본 거야. 외국인 기자가.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외신에 이제 타고 이제 나니까 이게 국제론이 별로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 애들이 어떻게 선전했어요? 한국은 그 10년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10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고 나서 조선민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그 행복하게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조선민들이 3.1 운동도 일으키고 그 제암리 사건처럼 뭐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탄압당하고 이걸 보니까 이제 국제여론이 안 좋게 된 거야.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슨 정치로 넘어가게 되냐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됐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3.1 운동의 의의를 보죠. 자, 3.1 운동의 의의는 이제 민족 독립운동의 역량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부여받게 되고요.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하나에 집중된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열기를 하나 더 집중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자극받아서 만주와 연해도 징지역에서 독립군 무장투쟁 노선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의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처음에 외교론이나 비폭력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유일하게 우리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죠. 그 과정에서 보금호 전투나 청산리 전투가 1920년에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전의 독립운동은 누가 중심이었냐면 엘리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웅이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3.1운동 계기로 인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축출이 돼서 대중계급이 이제 근대 민족운동의 주도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대중 중심의 어떤 독립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이런 것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다. 그 다음에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이죠.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는 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이 있고 여기 독립운동이 또 분수 역할을 했는데 종전의 독립운동을 한 곳에 직결시키면서 또 뭐냐면 이렇게 갈려나가는 어떤 호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념의 분화를 보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분화되고 그래서 그 당시 1920년대는 러시아혁명 영향으로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의 사회주의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족주의 분화는 또 이제 일제가 문화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분할되죠. 네. 타협적 민족주의는 이제 실력 양성운동 이렇게 하게 되고 자치론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은 이제 절대 독립론을 주장하면서 누구와 손을 잡죠? 사회주의자도 손을 잡으면서 신간을 이제 만들게 되죠. 자, 방법론의 분화로서는 절대 독립론, 무장투쟁에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 된다. 실력 양성론, 준비론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먼 미래에 독립하고 지금은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실력을 양성하자. 뭐 이런 외교 독립론. 외교 독립론은 이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이제 독립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외교 강대국들의 어떤 등반에 있어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자 이런 논리인데 외교 독립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죠. 예.
그 다음에 민족해방운동론은 이제 소련과 연대해서 이제 하자.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운동은 약소민족의 반제 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운동, 인도차이나 필리핀, 이집트의 무장투쟁론에 영향을 끼쳤다는데 요건 우리들만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통치도 바꿔요.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꿔요? 문화 통치로. 그래서 문화 통치로 이제 전환되는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가 정착이 됐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복벽주의하고 그다음 공화 통치 두 갈래의 흐름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공화주의로 정착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입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임시정부 이제 예전에는 조선이라는 그 국왕 고종을 망령을 해갖고 망령정부를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임시정부로 해갖고 이제 수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때 임시정부는 공화정이죠. 공화정.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독립의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국제연원을 한계시켰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이제 한민족의 자치 능력이 없다고 선전하고 했는데 3.1운동이 폭발되면서 이들의 어떤 대선제 허위성, 기반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원하고 있고 일본의 어떤 그 만행을 세계 망방에 알리는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1운동 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한동안 나올 것 같아. 임시정부는. 예. 자, 그럼 임시정부 이제 활동 내용 볼게요. 거기 이제 국호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 정했죠. 대한민국. 예.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국교를 정할 때 조선과 대한민국, 조선과 대한을 둘러싸고 경합을 벌였어. 조선을 할 것이냐, 대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정한 거야. 이때 제국이 아니라 민국을 정한 건 뭐야? 백성민자. 이제 왕정이 아니라 뭐죠? 공화국을 택하겠다. 그 공화국의 주인은 뭐예요? 국민이죠. 그래서 이제 정한 거야. 근데 이제 조선은 그 당시 누가 불렸어요? 일본 애들이 불렸던 거죠. 조선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조선이라 불렸고, 지금도 이제 북한에서는 말하죠. 뭐라고 해요? 북조선이 아니에요. 북조선 되게 싫어하는데, 일본, 북한 애들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국호를 상했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수입 배경을 보면요. 3.1운동 이외에 독립운동의 체계와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이 이제 대동단결 선언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수입하자 해서 이제 제기됐죠. 그래서 지속적인 전체적인 것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뭐 외교활동 원활 수행 등등 표현에서 맞춰가지고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입되기 시작해요. 자, 원래 임시정부는 그 기록에 보면 이제 8개 정도 임시정부가 수입됐다고 해요. 1919년부터 3월에서 4월까지. 그래서 이제 뭐 대한국민위회, 상하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등등등등.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임시정부는 대표적인 3개죠. 국내에 만들어진 한성정부, 그 다음에 상하이에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에는 대한국민회. 이게 3개인데, 이런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통합의 논의가 일어나. 그래갖고 이제 임시정부를 어디에 맞춰 통합을 해야 될 것이냐 가지고 2개 안이 등장하죠. 하나가 이제 상하이안, 그 다음에 하나가 만주 연해주 안이야. 그래서 이제 상하이안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상하이는 이제 중국 최대 도시고, 그리고 상하이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각종 그 공사관과 영사관이 있죠. 그 조계도 있고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상하이에 있으면 외교하기에 편하다. 그래서 외교 독립론자들이 그 뭐냐면 상하이 중심론을 주장했던 거고, 근데 무역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특히 만주안을나 연해주안을 이제 주장해요. 만주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포 사회가 있고 동포들이 많이 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군사적 실력을 키운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 진공작전하기 편하다. 자, 결국에는 이제 논쟁이 있다가 그 당시 한성정부와 상하이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 그다음 대한국민회는 그 무장투쟁론, 이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동희가 이제 한발 양보해서 그 당시 연해주에 있는 이동희 세력들이 한발 양보해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지지하면서 이제 상하이에 안이 채택되면서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상하이안이 이제 선택됨으로써 이 초기 때의 그 뭐냐면 임시정부의 운동 방향은 외교 독립론에 맞춰서 활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이제 구성을 보면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요. 예, 행정부. 그래서 대한 국민의 그 입법기관을 흡수하고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설치하게 돼요.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한인사회당이 참여했거든요. 한인사회당은 누구냐? 이동희예요. 이동희.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한인사회당이 이제 상하이파 공산당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동희는 원래는 구한말 때 이제 그 군인이었죠. 그러다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무장투쟁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인사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고려공산당이 이제 그 세우면서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 안에 상하이파 공산당의 어떤 영수가 되죠. 예. 그리고 반대쪽은 누구죠? 이르치크파 공산당. 그래서 이르치크파 공산당은 주로 러시아에서 기한 한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좀 색이 달라. 고려공산당 안에서. 그러니까 한인사회당은 민족과 계급 문제 중에 좀 어디에 강조되죠? 민족 문제에 강조되는 사람들이고 그에 반해 이르치크파 공산당은 민족과 계급 중에 어디에 더 강조야? 계급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들이 충돌한 사건이 그 저번에 말한 무슨 사건이에요? 자유시 사건이죠. 결국에는 이제 고려공산당을 그 코미테를 해체시키고 밖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서 싸워라. 해서 1925년에 국내에서 만든 조직이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죠. 자, 하여튼 한인사회당 이동희가 참여하면서 소련의 지원을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합정부, 그러니까 좌우 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시정부의 이제 체제와 구성을 볼게요. 자,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삼권 분리에 입각한 민주공화 정부를 수립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주공화정에서 그 삼권 분리는 일단은 그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했다는 건 이제 외교 독립론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동희가 이제 국무총리. 예, 왜냐 이동희가 이제 그 국무총리를 한 거는 이 사람이 한인사회당 대표고 이 사람을 통해 소련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고요. 자, 입법기관은 임시의정이에요. 그래서 입법기관 임시의정에 그걸 이렇게 했는데 왜 임시의정이냐면 국회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을 법원을 뒀어. 근데 이게 사법기관을 법원을 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개헌할 때마다 바뀌는데, 1차 개헌 때는 사법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 불가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개헌 때는 법원 조항이 삭제돼서, 그러다가 이제 5차 개헌 때 심판원을 다시 구정을 해요. 그래서 사법권을 다시 조정했는데 왜 심판원을 뒀냐면 뭐냐면 임시정부 활동하다가 뒤에서 일본과 연결된 밀정들이 많았어요. 그 배신자들. 그래서 배신자들 처벌하려고 5차 개헌 때는 심판원이라는 걸로 규정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상 상권 분리를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임시헌법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 5번의 개헌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방안, 임시정부 유지 방안, 뭐 독립운동 방안, 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방안들을 구성을 했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임시정부 지도체제 변천 과정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이제 기출과 관련된 한번 시험 문제 예문에 나왔는데 요거와 함께 이제 지도 변천 과정과 함께 개헌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정부의 헌법의 개헌 내용. 자. 총 5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1919년 1차 개헌부터 해서 제5차 개헌까지 1944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1차와 2차 개헌 때는 이제 주로 어느 시기였냐면 상하이에 있었던 시기고요. 3차 개헌 때는 이때는 이제 전쟁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뭐냐면 일본의 탄압 기간이었어.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몇 번 옮겨 다녔어요. 상해, 항주, 진강 등등으로 이동했고 4차, 5차 때는 이제 여기는 중경식인데 4차, 5차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요때는 중일전쟁 와중이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중일전쟁 와중에 국민당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중경으로 옮겼죠. 저 사천선 지역이 중경에 있었던 시기죠. 자, 그럼 1차 개헌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성정부의 행정지휘를 계승해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승만을 끌어다 대통령을 앉혔어요.
이승만을 왜 끌어다가 앉혔냐면 이승만이 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잠시 상하이에 이제 가려고 그 당시 상하이에 가서 배를 탔는데 일본 애들이 감시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 애들 보면 중국 노동자들 쿨이라고 부르죠. 이 쿨이가 죽었을 때 그 뭐냐면 자기 고향에 묻히려고 거기 이제 쿨이 시체들 모아다가 화물선 이렇게 보내는데 그 시체 모아놓은 간 밑에다가 자기 간을 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상하이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승만이 좋아서 환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뭘 가지고 올 거라 생각한 돈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온 거야. 실망감이 너무 컸죠. 이승만이 이때부터 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러다가 이제 2차 기원 때 이제 뭐냐면 김구중시로 재편이 돼요. 이때는 이미 이제 임시정부가 뿔뿔이 해체돼 갖고 이제 거의 이제 김구중심밖에 없었죠. 요때 국무령 중심의 어떤 내각 책임제가 있는데 이때 이제 벌선식성이 없는 사법권 조항이 폐지되고요. 위원 내각제가 채택되죠. 근데 이제 이 국무령 제도가 말이 좋아서 국무령인데 집단 제도체인데 너무 이렇게 불안전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국무령 제도를 이제 없애고 이제 그 밑에 그 뭐냐면 국무위원들이 중심으로 한 이제 제도가 바뀌게 돼요. 예.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그 3차 기형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3차 기형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국내에서 간내에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서 그 민족 대당이 만들 때까지 임시정부를 뭐냐면 일종의 관리정부가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면 임시정부를 거기에 뭐냐면 통합시키려고 했거든요. 잠시 가도기 정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 3차 기원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정부가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가 중심이 아니라 임시의정원 중심이었어. 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임시의정원 중심이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였고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이제 그 국무령이 너무 자주 인사가 교체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유일당 운동이 반영되어 2당 치국의 형태로 도입했다. 그러니까 2당 치국이 뭐냐면 당을 통해서 뭐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자. 2당 치국이야. 당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이때 2당 치국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이제 만들어졌냐면 1930년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죠. 한국 독립당. 그래서 이 한국 독립당이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상해 총속에서 임시위원회 그러니까 상해 이제 촉송에 임정 국무위원회 전원 참여를 해갖고 이제 운영이 됐고 국무위원회 집권체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석제도가 대도됐다. 예. 여기에서 주석제라는 것은 이제 뒤에는 높은 사람을 주석이라고 임시정부의 주석을. 근데 여기서 주석이라는 거는 거기 국무위원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재한 사람 정도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간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사.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개헌을 보면 4차 개헌은 이제 중일전쟁 와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니까 주속 지도체제를 바꿔요. 그때 주속 지도체제는 이제 그 주속제가 예전에는 단순히 간사 역할에 불과했는데 주속은 이제 임시정부를 이끄는 이제 뭐냐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체제죠. 그래서 종전의 집단 지도체제를 폐지하고 긴구 중심의 강력한 지도를 발휘하려고 했고, 그다음 5차 개헌 때는 그 당시에 이제 1944년 좌우합작 기간이야. 그래서 이제 김규식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했고 부주석을 편입을 시켜갖고 그 당시 이제 좌우합작을 깨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심판원 조항을 규정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사법권이 다시 추가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밀정들이 많아가지고 밀정들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의 강복권을 편입한 후에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갖고 좌우합작 연합정부가 구성했다. 한국 체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일제가 이제 거의 패망할 시점이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떤 식으로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래갖고 이때 이제 기국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그 강령도 공포하고 건국 강령도 공포하고 이 시기가 이제 5차 개헌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1차 개헌하고 3차 개헌 때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3차 개헌 때 관련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좌우합작 통합을 통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이제 만들 때 잠시 이제 임시정부가 관리정부 차원에서 임시의정원 국무위원회
아니 임시위정원에 뭐냐면 권한을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헌법체제가 3차 개헌 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활동 내용을 볼게요. 임시정부 활동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임시정부 활동 내용은 원래 독립전쟁론과 외교독립 대입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외교독립 쪽으로 이제 활동을 틀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교독립론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 지역의 그 무장 독립군세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연락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영통제와 교통국을 도는데 이게 뭐냐면 지도를 잘 못 보이는데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이제 그 안동이에요. 안동은 지금의 단동이죠. 단동. 여기 안동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신의주가 있죠. 여기 상하이가 있고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제 서울로 어떻게 연락을 하냐면 연락을 할 때 그 당시 상하이에서 배를 타요. 그래서 이제 안동에 도착해. 안동에 이 배는 이제 무슨 배를 타냐면 그 아일랜드인이 이제 거느리는 아일랜드가 이제 그 사장인 그 조지쇼라는 사람이 사장이 있던 이등양행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이등양행이 이제 회사를 이제 배를 타는 거야. 이 조지쇼 같은 이등양행의 사장이었던 조지쇼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왜냐 그 아일랜드인이 영국인부터 지배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도움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상하이에서 이동량의 배를 타고 안동에 가면 이제 그 이동량의 본사가 있는데 그 본사를 이제 뭘로 삼았냐면 교통국 총판으로 삼은 거야.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동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조직망을 만들어요. 곳곳에. 이게 뭐냐면 연통제죠. 연통제. 그리고 이 조직망 중에 중요한 곳을 또 잘라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그 뭐냐면 교통국을 만들죠. 교통국.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안동을 거쳐서 서울까지 뭐냐면 연락망을 구축했다. 근데 이제 이 연락망이 좀 약간 그 좀 편중돼 있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커버한 게 아니라 북서 지역만 커버한 거야. 나머지는 이제 외곽 단체들에게 맡긴 거죠. 연락 조직을. 예. 근데 이런 연통제와 교통국조차도 1923년에 일본에서 조직망이 들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면서 20년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임시정부가 큰 타격을 받게 돼. 왜냐면 그 국내에서 끌고 온 이제 군자금이나 이런 그 운영자금들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임시정부 운영이 상당히 뭐냐면 막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국내 연락 조직인 영통제 교통국을 볼게요. 23년이 아니라 21년이네요. 발각된 게. 예. 자, 그 영통제를 보면요. 자, 국내 및 서간도, 북간도 지방의 연락망으로서 비밀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의 일환으로 국내와 연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도, 군, 면에 도판, 군간, 명간 등 정부 연락 책임자를 두고요. 간도에 독판부를 설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활동은 정부의 문서 전달,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보고하고 독립운동의 지휘 감독을 했다. 자, 그래서 연통제의 뜻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와 연결해서 서로 통한다. 그래서 연통제라는 이름을 이제 뭐냐면 붙인 거죠. 교통국은 그 연통제 주요 기관 중에 그 교통국의 연락 조직층 중에 중요한 곳을 정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주로 이제 지점을 안동에 뒀어요. 그래서 이 안동은 그 오늘날 단동인데 국내 만주 상하이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군에는 교통국을 두고 면에는 교통소를 둬서 이동양행을 본부를 둬가지고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역할은 통신기관, 정보 수집, 분석, 교환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이건 영통제 교통을 뒀고요. 독립운동을 이제 자금을 조달했는데 예국공채는 이제 그 뭐냐면 앞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채를 발행했는데 그걸 이제 구입한 사람은 상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죠.
뭐냐면 이걸 구입함으로써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지원할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구입을 해준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되고 나서 90년대인가 2000년대에 그걸 상환을 해요. 그 예국공채 산 사람에게 돈을 주는. 근데 그때 샀던 사람들은 다 죽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예국공채가 이제 뭐냐면, 골동품으로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가지고 있다가 상환받고 돈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인두세는 국내에 20살 이상의 모든 조선인들에게 1인당 1원씩 인두세를 징수했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징수 실제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의원금은 이제 뜻을 담아서 독립운동에 기금을 낸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충당됐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의 운반은 회사를 많이 이용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만주 이동양이에요. 외국인 회사인데, 아일랜드 조지쇼가 운영했던 회사다. 그래서 이제 이 이동양행을 통해서 그 상해와 국내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부산의 백산상해, 안희재가 이제 운영했던 그인데, 이 안희재가 이제 영남 지방의 지주들을 자본으로 구성된 회사가 이제 백산상인데, 여기에 이제 이 백산상해는 국내 독립운동단체 연락처, 군자금 모아서 임시정부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희재는 이제 나중에 만주 건너가요. 그 바다에서 했던 동경성의 바다 농장과 뭐 바다 학교를 건립하는 그 내용들로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1910년대 해사령을 공포할 때 요런 백상사행 같이 이제 민족 자본을 대주는 회사를 잡아내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냐면 민족 운동가들에게 돈을 줄 경우에 뭐냐면 회사를 취소시켜 버리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통제약 교통국 조직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했다. 자, 군사활동은 상대적으로 외교 독립운동에 치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서는 그 임시정부가 독자적으로 뭐 군대를 조직한 건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 독립운동 했던 만주의 연해주 부대들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죠. 그래서 국무부를 두고 그다음 서로군정소구와 북로군정소구라는 임시정부는 이제 직할부대인데, 예전에 이제 중강당이나 뭐 이런 조직들을 편입하면서 서간도에서는 이제 서로군정소군이라는 이름을 했고, 그 다음에 북로군정소군 해갖고 이제 이름을 바꿨다. 중강당 정의단 이런 부대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무부 직할대에서 강복군 사령부를 두고 국내 강국 총괄 소치에 남만주 육군 참의부를 편성했다. 예, 참의부 편성은 1923년에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 미국의 비행사 양성을 위한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통제와 교통의 붕괴 후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간도의 참변의 독립군 세력들이 자유시 이동하면서 해체됐고, 실제로 이제 임시정부가 직할군을 둔 거는 한국 강복군으로 1940년이죠.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김구나 지청천, 김홍봉이 중심으로 조직이 됐죠.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제 초기 때 활동 거의 외교 활동에 치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조선 독립을 이제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그 당시 이제 일제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거죠. 조선인들은 독립한 능력도 없고 일제 통치에 행복하게 여긴다. 이런 일제 거짓말을 이제 폭로하고, 주로 유럽, 미국, 소련, 중국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적은 강대국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파리, 강하이, 워싱턴의 국제영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국제영을 가입을 했지만 결국에 활동 자체가 다 뭐예요? 실패됐죠. 그래서 이런 실패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의 노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 이제 뭐냐면 해체되는, 약심이 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 내용을 보면 주 파리 위원부를 설치하는데, 김규식이 그 신한청년단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한청년단이 임시정부에 들어가면서 김규식이 이제 활동했던 그 조직이 파리 위원부로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김규식을 외교총장 임명해서 파리 강하이, 뭐 워싱턴에, 그러니까 김규식 외교총장 임명해서 파리에서 외교 활동하게 되고, 독립 공고서를 전체 한인 명의로 그 뭐냐면 파리 강하이에 제출하는 그 역할을 하죠. 그다음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 국민위원부가 설치되죠. 그래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독립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승만 국제연맹 회의에 참가해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제 호소하게 되고,
그다음 서대필이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한국통신부를 설치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활동을 보면 독립신문을 만들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이 이제 만들어진데, 그 당시 이제 이강수가 주필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주요한이 기자도 활동을 했죠. 국내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고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는데 큰 앞장섰다. 그 다음에 사조편찬서에서 이제 그 일제 조선편서사에 대응해서 이강수, 안창호 등이 설치했는데 한일 관계 사조를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독립 요구를 정리하고 국제연맹의 한민족 자주성을 규명하고, 박은식이 여기에서 뭘 만들었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활동의 어려움 보면 1920년대 초반에 연통제 교통국이 이제 발각이 됐죠. 1921년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국내로부터 지원이 감소되고,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과 인연 대립, 그 독립운동 방향을 비롯한 내부 갈등, 이런 등등 해서 활동이 되게 어려워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노선 갈등,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별표 2개 쳐놓고. 자, 초기 활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였어요? 외교 독립론이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거기에다가 뭐냐면 이제 이승만이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임시정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919년 3월 며칠에 윌슨 대통령이 그 청원서를 제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이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알려지게 돼요. 근데 이승만의 활동이 제대로 됐으면 됐는데 이승만 활동 못한 상태에서 그게 알려지니까 이제 내부에 반발이 많겠죠. 특히 이제 무장투쟁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갖다 파는데 그 당시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하죠.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등이 이승만의 불신안을 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면서 그 이승만 사임을 요구하게 되고 등등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내부 분열을 좀 어떻게 수습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뭘 개최하게 되냐면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돼요. 예. 이 국민대표회의는 왜 그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였냐면, 이런 논의한 기간에 임시정부 안에 있었죠. 임시유정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임시유정에서 논의하면 그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시정부 밖에 국민대표회의는 제3자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의 존치를 논하자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를 이제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하죠. 1923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임정 내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었냐. 일단 독립운동의 노선 차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내부 정파의 갈등, 임시정부 존치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논했던 게 뭐냐면 국민대표회의에서 논했던 게 독립운동 노선 차이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승만은 뭘 주장하냐면 외교 독립론을 내세우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근데 안창호는 이제 민족의 실력 양성을 준비하자. 실력 양성론, 준비론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에 이동희 같은 경우에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데, 이동희는 한인사회당 관련된 거죠. 소련의 연대를 받아, 코미테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자. 국제적인 어떤 연대를 해서. 신채호 같은 경우는 민중혁명론을 주장해요. 이 민중혁명론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3.1운동 이후에 민중의 역량을 파악하고 민중 중심의 집정혁명을 일으키자.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일으키기 위한 자극제로서는 뭘 선택하냐면 의열활동, 테러활동을 선택하죠. 그래서 의열단 선언도 이제 나중에 신채호가 작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도를 비판하죠. 그래서 신채호가 아까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채호는 그 당시 이제 이완용은 있는 나라도 갖다 파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하면서 비판을 하잖아요. 자, 거기다 이제 내부 정파 갈등이 있었는데, 이동희가 이제 모스크바 자금을 유용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건이 뭐냐면, 원래 이제 코미테름에서 이제 여러 이제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단체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동희를 매개로 해갖고 이제 내닝으로 또 돈을 받아왔는데, 이동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용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누가 하냐면 이동희 비서가 있어. 이 비서가
그 돈을 받고는 도망쳐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이동이 비서니까 이동이가 이제 직접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이동의 비난이 막 쏟아지고 거기에다 이승만 사회주의 세력과의 갈등, 거기에 또 지역 갈등이 많아. 기호파, 서북파의 대립. 거기다 이제 임정 외교 노선을 비판하면서 북경파들이 임정을 공격하는 그런 이제 내부 분열도 있었고, 그다음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임시정부 조치들 문제를 논의했는데 거기에 창조파, 개조파가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의 공통점은 임시정부 한계성이야. 왜냐면 말이 정부지. 일단 지역적 제한성이 있죠. 통치 영역이 없죠. 그 다음에 통치할 국민도 없잖아. 그래서 국가가 구성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통치 영역이었던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 대상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와 국민이 없는 가운데 주권만, 주권이 상징적이잖아요? 그런 것만 있으니 이제 임시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계성을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개조파든 창조파든. 근데 이제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이제 절대성을 부인하고, 국민대표회의를 최고 기관으로 삼자는 주장이야. 외교 독립을 이제 비판하고 무장통제를 주장했고요. 개조파는 그 정부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의 형태가. 그래서 임정은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 개혁을 통해서 개선하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는 그걸 보완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도 세력은 창조파들은 이르치쿠파 공산당, 신채호. 근데 이제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를 중심한 서구파와 기호파 일부, 서간도 독립단체들, 상하이파 공산당 등등. 자, 법통론은 이제 창조파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법통론을 계속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한성정부 개통을 이제 이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통합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그 회의 결과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파들은 그 한정부라는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노령, 오늘날 연해주나 만주지역으로 이제 뭐냐면 이동을 하게 되고 나가고 임시정부 나가고, 개조파는 또 이제 임시정부 이탈하게 돼. 거기에 뭐 개조파 참여했다가 이제 이탈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꼴 보기 싫다 해갖고 이제 그 상해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하나의 그냥 여러 한일 운동 단체 중 하나도 복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형태가 아니라 당 형태가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유일당의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돼.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제 된다. 그래서 정부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당시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중국 공산당이나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처럼 일대 거대 당을 만들어갖고 독립운동하자. 일당 일국주의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것이 민족 유일당 운동인데 이 부분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임시정부 세태기 이제 이렇게 분열된 후에 임시정부는 이제 일개 단체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김구, 이시영, 이동영 같은 소수 독립운동가들이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김구가 주도했다고 보면 돼요. 김구가. 정치체제의 변화도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위원 중심제로 바뀌게 되죠. 중간에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무령 중심제, 국무위원 중심제. 국무령이 빠졌죠? 이게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탄핵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탄핵당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죠. 1925년에. 예.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제 1919년에서 22년까지 임시정부 수립돼서 나중에 구심점 역할을 했다가 24년 노선 갈등, 결국에 24년부터는 거의 뭐냐면 이렇게 독립단체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1937년 이전까지는 누가 이끌었냐면 김구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김구가 이런 침체기에 이 침체기에 이제 뭐냐면 이걸 벗어나려고 만든 조직이 뭐냐면 한인예국당이죠. 한인예국당. 이 한인예국당은 주 테러나 의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봉찬이나 윤봉길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윤봉길의 활동은 국민당의 큰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게 되고, 결국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30년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또 시작하게 되죠.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때는 이제 한국강복군이나 한국독립당이 결성이 되고 사회주의 또 계열이 참여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구심점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임시정부는 초창기 때 구심점 역할을 했다가 분열 후에 한번 침체기를 걸었다가
다시 이제 막판에 중일전쟁 이후부터 또 뭐냐 다시 살아나는 그 우열곡전을 걷게 됐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의의한계를 보면 임시정부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정부다.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복벽주의 단체가 없어지면서 민주공화정의 형태의 독립국가 수립 의견이 제시됐고,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가 모두 합해서 만든 통합된 정부 형태였다. 민주공화정이었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인 이동희가 참여하면서 그 좌우익 통일전선이 구성이 됐죠. 제한적이지만. 그렇지만 내부 분열 때문에 제대로 효과적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대중적 기반이 결여됐고, 최고 지도부 지위가 확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너무 외교 독립 노선에 중점을 맞췄고, 그 다음 지역과의 대립, 그 다음에 어떤 인적, 물적 기반 부족 등등,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무슨 형태로 넘어가느니 당 형태로 통합되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나중에 또 영향을 줘요.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42페이지 펴보세요. 자, 142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자, 보기는 대한민국 이정부의 활동을 골라 묶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4번 이제 보면, 일단 4번이죠. 자, 여기 보면 조선위용대가 이제 결성되고, 조선위용대는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사료편찬 설치, 그 다음에 독립신문 발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국공채 발행, 그 다음 강복계 조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료편찬 설치, 독립신문 발행, 그 다음에 이제, 애국공채 발행 여기까지가 있고 워싱턴 특사도 파견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워싱턴 특사가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서 답이 이제 4번이죠. 4번. 강복계는 이제 뭐와 관련돼 있죠? 동북 항일연군과 관련돼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 보시냐면 거기 이제 건국강령 있고 요 부분은 뒤에 있긴 있는데 이건 후반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만 보고 나중에 이제 후반할 때 좀 같이 살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125페이지 펴보세요. 음, 125페이지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가 개최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해야 대한민국 이주정부의 나갈 방향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이 회의가 끝난 후 이주정부의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써보시오. 거기 이제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국민대표회의야. 가는.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 개최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편지를 보내서 청원선 내에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제안하고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분노하면서 이승만 외교활동을 비판하면서 이제 제시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이종으로 나갈 방향, 독립운동이 나갈 방향 한입하여 통일적인 기간 안에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논의는 이제 거기에 관련 논의는 이제 그 보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창조파와 그다음에 조직만 바꾸는 개조파 이렇게 있고요. 이 회의가 끝나면 이전 권력구조 개편 내용. 자, 대통령제를 이제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펴볼까요? 135페이지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자, 다음 자료는 1910년대에서 20년대 인정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자료 A는 이제 상하이와 가는 상하이 성립한 제도의 인선을 없애는 것을 하고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제도와 그 인선을 채택하되 상하이에서 정부 수입 이대로 실시된 행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가는 상하이안과 관련된 내용이죠. 나는 완주의 연해주처럼 국내에 접해 있는 지역에서도 국내와 연락을 충분히 할 수 없으며 또 마음대로 활동인데 상하이와 같은 원격제에서 하면 어떻게 연락하냐. 이거는 그 만주 연해주 아니죠. 자, 그 다음 자료 B는 이제 이승만 탄핵과 관련된 내용 있고 구축 있고 자, 그 다음에 자료 C는 국민대표 소집 관련된 내용인데 자, 자료 A에서 가와 나에서 중요시 여기는 독립운동 방법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자, 그 가는 이제 외교 독립론을 내세웠던 거고 나는 무장투쟁론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갖고 외교 독립을 중요시했고 나는 무장투쟁론을 중요시했다. 그 다음에 가의 독립운동 방향, 외교 독립 입각해서 김규식에게 파리 강화에서 독립처선서를 제출하게 했고 미국의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제협력이나 각종 평화회의에 조선의 문제를 못하네요. 독립 문제를 조선의 독립 문제를 제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승만 탄핵인데 이승만이 이제 왜 탄핵이냐면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결의에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계속 사용했고 임시정부의 송금할 자금을 마음대로 착복했다는 부정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비판이 별로 안 좋아. 이승만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승만이 독립운동하면서 많이 띄어먹었어요. 이게 100년 전에 나와. 그래서 그 이승만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재정을 틀어주고 그 돈을 그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썼어. 그래갖고 요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지도체제의 변화를 보면 대통령제를 뭘로 바뀌었다? 국무정제도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디귿에 소집한 배경은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조선을 국제협력 위인 통치에 둘 걸 청원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소집이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무장독립 전쟁의 전개의 과정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1920년대 이제 국내 그냥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하는데 수많은 단체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공부하실 때 좀 약간 암기력이 필요한 부분이야. 가끔씩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여기 공부할 때는 좀 암기장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도 비슷비슷해 거의 대부분. 예. 자, 그러면 좀 쉬었다 갈까요? 좀 몇 시에 시작했죠, 근데? 아니나? 45분에. 그러면 뭐 취업 때 됐네? 좀 쉬고 가죠. 네.